안녕하세요, 박 사장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얘기해 볼 얘기는 중국 부동산에 관한 얘기인데요. 일단 운전을 하면서 이제 한번 시내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비관적인 제가 2020년에 올해죠, 얼마 안 됐죠. 2020년에 중국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제가 부동산 시장이, 중국 부동산 시장이 왜 불안한지 이때까지의 생각을 정리를 해본 게 있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중국의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이 아주 비정상적으로 버블이 심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중국 부동산이 되게 불안정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저도 이제 거의 한 5년, 10년 전부터 계속 접했고, 제가 이제 중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게 와닿아서 일단은 비관적으로 많이 봤고, 그리고 나는 절대 안 사야지, 지금은 아니다, 버블이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떨어지면 그때 이제 고려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10년간에 거의 10배 가까이의 가격 버블이 생겼어요. 근데 10년 전에도 소득 대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지만, 이제 소득이 그래도 한 6, 7배 정도는 늘어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월급 상승률이 6배, 7배 정도 늘어났는데, 그거보다 이제 더 많은 상승률을 보였죠, 부동산이. 그래서 이게 끝도 없이 오르는 게 지금의 미국 나스닥 같이 막 계속 막 끝도 없이 오르는 그런 장세가 돼서 정말 참 아이러니하고 되게 신기한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중국의 월세 대비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높죠. 월세를 보통 한국에서는 부동산 월세 수익을 보면은 한 2, 3% 정도 나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은 거의 2%가 잘 안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 제도가 있고, 이제 반전세 막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뭐 현금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일단 전 세계에서 한국만 전세 제도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세 제도도 없고 일단은 월세 위주로 하는데, 월세 수익률이 거의 2%가 안 된다,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이때까지 임대를 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는 아파트가 월세 기준으로 한국 돈 거의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수는 한국 평수로 한 4, 50평 정도 되고, 방이 3개짜리고, 이제 월세로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 아파트가 거의 한 350위안 정도 하거든요. 350만 위안. 350만 위안 정도를 하니까 한국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6억에 10%면은 6천만 원. 6억에 11%면은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딱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월세 수익이 한 2%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적금을 만약에 들게 되면 이 적금을 은행에 넣으면 지금 4%에서 5% 정도를 적금을 줘요, 적금 이자를. 그러니까 이제 적금 이자를 내고 이제 그 월세를 내더라도 거의 월세만큼의 이자 소득이 남는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낮으니까 부동산 수익이 차라리 2%, 3%라도 이자보다 이자가 1.몇% 정도 되니까 이자보다는 많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런 게 이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 대비 가격이 많이 높다. 세 번째는 개인 부채 비율이 한 2, 3년간 많이 증가했어요. GDP 대비 아마 뭐 한 70%, 80%
20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국 부채가 되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위험하다고 말이 나오는 게 이제 보통 기업 부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기업 부채 얘기가 이제 뭐 100%, 150% 넘었다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기업 부채도 그렇고 이제 국가 부채도 그렇고, 근데 개인 부채 비율이 되게 낮은 편이었어요. 낮은 편이었는데 요 몇 년간 거의 한 2배인가가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문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유는 실물 경기 악화. 제가 이제 중국에서 15년 차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물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거를 체감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이제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업계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은 이것도 되게 큰 중요한 부분의 한 가지 이유라고 지금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규제를 강력하게 들어갔어요. 중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시진핑이라는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부동산은 거주를 하는 곳이지 투기를 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슬로건을 걸고 되게 강력하게 규제를 했었어요. 예전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 고위 공무원이나 이런 기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약간 집을 사놓는데, 저런 집, 아파트 밖에, 지금 앞에 보이시는 아파트 이런데 막 한 동씩 사고 그래서 한 동씩 신축 아파트 막 이런 게 올라가면은 아파트 건축업자들이랑 고위공무원이랑 결탁을 해가지고 만약에 뭐 10동을 짓는다 그러면은 한 동은 그냥 공무원들 거, 막 고위공무원들 거, 뇌물 줄 거, 막 이런 식으로 아예 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건축업을 많이 그렇게 해야지 용적률이나 뭐 이런 허가 같은 거를 조금 많은 혜택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집값도 이제 많이 오르고 서민들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인식이 부동산이 남는 거다, 막 이런 인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부동산적으로 너무 자금이 너무 밀려왔고, 그리고 특히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중국이 대대적으로 SOC 사업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뭐 철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 고속도로 까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오버로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공급을 시켜서 일단 부양을 시켜서 경제 위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 2008년도에 미국 서프라임 위기가 생기고 나서 그거를 중국 쪽에서 되게 많이 부양을 하면서 약간 좀 한국도 되게 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어떻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도 뭐 중국에 살면서 그렇게 큰 위기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2008년도에는 그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동양권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이 돈을 찍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막 중국을 막 찬양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번 스리슬쩍 넘어간 거예요. 위기가 한번.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라도 중국에서 돈을 풀어주니까 중국도 돈을 푸는데 나도 풀자 그래가지고 뭐 구제금융 해가지고 막 뭐 은행 살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대도 안 한 정책들을 많이 해가지고 일단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양적 완화 같은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엄청난 버블이 생겼는데, 그거를 정부가 규제를 이제 해서 막겠다 해서 이제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데, 그 규제가 첫 번째는 매입 제한, 그러니까 구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대출을,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출을 제한을 해서 이제 부동산을 실수요, 그러니까 투기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은 더 강력하게 대출 아예 안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첫 번째 집은 대출을 50%인가 해줘요. 50%인가 해주는데 두 번째 집부터는 그냥 대출 아예 안 돼. 그러니까 하나만 대출을 하고 두 채는 대출 안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일단 대충 했고요. 그 하나만 하고 두 개는 안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고, 하나 더 매입 제한을 건 게 호구 제도라 해가지고 주민등록 시스템이 있어요. 그 주민등록 시스템이 만약에 이 도시에 안 돼 있으면 이 도시에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북경에 있는 사람들은 북경의 주민등록 시스템을 취득을 해야지만 이제 북경에 집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해에 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해에 그 주민등록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야지만 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호구가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기고, 결혼하게 되면 그쪽 호구로 취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데 전입하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뭐 어떻게 심사도 많이 보고 학위도 보고 막 여러 가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거는 복잡한 문제라서 일단 둘째 치고, 일단은 외지인의 경우에서 그쪽 만약에 뭐 상해 북경 사람인데 상해에서 집을 사고 싶다 이러면은 상해에서 그 개인소득세나 이런 거를 5년 이상 냈다는 증명서를 납부를 하거나 보험을 그쪽에 샀다거나 막 이렇게 일을 했다는 증명서를 대면 한 채를 살 수가 있고, 그 한 채는 대출이 아예 안 되게 살 수가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입을 제한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강력하게 썼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도를 제한하는 방식을 씁니다. 부동산 등기증이라는 게 있어요. 부동산 등기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가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집을 한 채 사는 게 이제 꿈이니까 그 등기증이라는 게 엄청 중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 등기증이 보통 입주를 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 뒤에 그 등기증이 나와요. 근데 그 등기증이 1년, 2년 있다가 나오는데, 보통 그 등기증이 나오면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나오고 나서 5년이나 지나야지 그 부동산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매매를 아예 그냥 매도를 제한을 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예 물량이 안 나는 거예요.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사게 되면은 건축해야 되고, 건축을 하는데 보통 1, 2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고 또 1, 2년을 기다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 5년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거의 막 한 10년 정도를, 그러니까 좀 과장해서는 한 10년, 근데 최소한도로 한 7, 8년은 기다려야지 이거를 아파트를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매물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되게 신중해서 사겠죠. 이 아파트는 10년을 보고 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이 아파트 뜬다 해가지고 달라들어서 약간 한국도 이제 프리미엄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미분양이 낮다 뭐 이러면은 안 되는데, 또 반대로 또 프리미엄이 붙었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냥 그런 거래 자체를 아예 중지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투기하는 걸 아예 그냥 법적으로 못하게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니 실물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정부에서 그렇게 규제까지 하는데 일단 간단하게 봐서 부동산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한 1년, 2년 전까지에 이제 중국 사람들의 포지션이었고, 부동산 하던 애들이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걔네들이 막 이제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다 막 자기도 자기 입으로 막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올해 2020년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제가 하나하나 이제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일단은 미국이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3번이나 금리를 낮췄죠. 낮췄는데 그 전에 2018년도만 해도 금리를 올렸잖아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올릴 때는 저는 이제 끝났다 봤죠. 그러니까 와,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중국이 부양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또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건 또 말도 안 되고, 미국이 올리는데 중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 그러면 완전 중국에서 외화 유출이 일어날 거고 여러 가지 위기가 발생할 거니까, 와, 미국이 진짜 중국 한번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금융이 약간 불안전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를 해버렸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국도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할 그런 이제 명분하고 공간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유가. 그러니까 미국이 내린 만큼 중국도 조금 내려도 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좀 약간 시간이 벌게 되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래서 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일단 확연히 높아졌고, 저는 올해 금리 인하를 100%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금리 인하를 떠나서 또 유동성을 이제 풀 수가 있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중국도 지준율이라는 거를 인하를 했거든요. 지준율이 뭐냐면 이제 중국 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은행 안에서 이제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놔야 되는데, 그 확보를 하는 그거를 이제 율을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릴 거고, 근데 시장이 많이 풀리면은 이제 어디든 뭐 국채라든지 뭐 회사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쪽에 그 돈이 돌아갈 테니까, 지금 돈이 너무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상황이에요, 지금 시중에. 근데 실제로는 유동성을 많이 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동성이 많이 푸는데 실제로 경기가 막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요. 저도 자영업을 하니까 올해가 막 작년보다 엄청 좋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는 물가가 더 오르고 소비가 약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매출이 막 줄지는 않았지만 막 되게 많이 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많은 돈들이 어디로 빠지냐,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시장으로 빠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 이제 주식 시장, 그러니까 미국 달러나 이런 쪽으로 그게 투자가 되면서 미국 주식으로 되게 많이 빠져 들어가고, 아니면은 각 나라의 부동산 쪽으로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각 나라의 부동산 쪽으로 일단 부동산은,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해야지 손해를 안 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현금의 가치가 너무 낮아지는 그런 체감을 너무 많이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 현금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은행에서 금리도 점점 낮아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매매 제한을 하고, 미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조금은 그 가격 조정이 조금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중심가 아파트가 신규 분양하는 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국의 막 그런 청약 같은 그런 비율로 막 10대 1, 20대 1 막 이렇게 추첨하는 제도로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많이 낮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매입 제한을 해버리니까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양이 줄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못하고 호구도 안 되고 이러니까 일단은 살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줄어져 버린. 그 다음에 이제 매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제한을 하니까, 그러니까 단기간에 샀다 팔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일단 신축 아파트의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한 3대1 정도로. 그래서 이제 시중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에 있는 데다가 그 3대1 정도로 낮아져 버리니까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하면은 조금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비싸지만, 예전에 같으면 아예 또 추첨을 해서 못 살 아파트 같은 아파트가 거의 운이 좋으면 살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다가왔고요. 세 번째는 개인적인 이유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큰 투자를 앞둘 때는 항상 조금 자기 개인적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시적인 이유도 되게 중요하고 거시적인 플랜도 좋아하지만 지금의 내 상황에 맞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수중에 운이 좋게 현금이 조금 있었고, 그 다음에
금리가 낮아지면서 금융소득이 감소를 하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적금을 넣으면 4%, 5%, 6%를 줬었는데 그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체감이 되더라고요. 작아지는 게. 그러니까 거의 한 4%대도 되게 좀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에서 금리가 4%대면은 그렇게 뭐 많은 퍼센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때까지는 4%, 5%, 6%까지는 먹었었는데 거의 4%가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굳이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대출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현금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올 현금으로 구매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현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현금이 있으니까 그걸 다 투자를 해도 리스크가 크지는 않고, 만약에 위기가 와도 시내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같은 느낌으로 가지고 위기가 와도 어떻게 보면 가격 방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고, 실제로 위기가 와도 바로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돈을 풀기 시작하니까 그런 거를 예상을 하면 그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더 많이 내려갈 수는 없다고 개인적인 판단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판단을 인해서 제가 이번에 아파트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한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좋은 위치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근데 많이 올랐는데 그게 버블이라고 하고 떨어질 거라고 하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요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완만한 증가가 되지 않겠나. 정책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한을 하는데도 개인이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요. 만약에 뭐 주식을 하기에는 뭔가 금융적인 지식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리스크도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투자처가 뭐 금융 뭐 은행 이자라든지 그런 거는 이미 너무 낮아진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자영업을 하기에는 또 한국도 자영업이 또 과포화 상태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한국도 부동산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중국 부동산에 관련된 다른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현지에 있으니까 뭐 일단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그거에 관련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이라서 되게 미흡한 점이 많은데 일단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